자, 다음은 원상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판례를 보면은요. 자, A가 이제 B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B가 어떤 법률 행위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회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 A는 채권자 취소 소송을 누구를 상대로 하냐면은요. 요 C를 상대로 합니다.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환을 구하는 사람, 누구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느냐? 그 사람을 상대로 피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C에게 말소 등기하라. 진정명의 회복을 원으로 이전 등기하라. 이 C에게 구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면 C를 피고로 하는 것이다. 뭐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요. 수익자, 전득자를 다 피고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전득자만 피고로 할 수도 있고 수익자만 피고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반환을 구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요 채무자는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채무자를 피고로 했다면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인 B는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채권자 취소 소송과 병합해서 요 피보전 채권에 대한 이행해소도 같이 제기한다. 뭐 1억 원 지급하라. 라는 소를 제기할 때는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피고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요. 이게 피고가 이제 채무자가 피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거는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만 그런 것이고 병합된 이행의 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판시 2번입니다. 자, 전득행위까지 있었다 이거예요.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C하고 법률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C가 D하고 또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행위, 전득행위 두 개의 법률행위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 경우에 A가 이 전득자를 상대로 이제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이제 구해야 되냐면은, D를 상대로 사행위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해라. 이렇게 이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취소하는 법률이 1번 법률행위입니까? 2번 법률행위입니까? 1번 법률행위가 사행위죠. 그래서, 소의 B와 요 C 사이의 법률행위를 몇 월 며칠자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그리고 D는 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취소하라고 구할 수는 없습니다. 전득행위를 취소하라라는 소송은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합니다. 부적법 각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사행위는 이거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한 취소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배운 것처럼 채권자 취소 소송은요 상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요 A가 누구하고 사이에서 법률행위를 취소하느냐 이거를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득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면요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소의 B와 소의 C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C, D 둘 다를 피고로 했다면요.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 소의 B와 피고 C의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이걸 취소하느냐. 그거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또는 원고와 피고 CD 사이에서 요 소의 B와 요 C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그렇게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입니다. 자, 사행위를 취소하고 이제 원상회복을 할 때는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A가 B에 대한 1억 원 채권이 있습니다. B와 C 사이에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있었다 이거야. 자, 이게 사회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를 취소하고 말소 등기하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원물로 부동산 자체가 반환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 현저히 곤란하다. 그런 경우는 가액배상에 의할 수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게 이행의 실현이 곤란하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원물 반환이 어렵고 그래서 가액배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요 2번 판례가 문제된 경우인데요. 이렇게 B와 C 사이에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이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D가 이렇게 5천만 원으로 이 부동산 1억이다. 5천만 원으로 저당권을 이제 설정을 했는데 이 전득자는 선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경우에 A가 C를 상대로요, 이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해라 이게 말소등기해라. 자, 이렇게 이제 판결을 받게 되면은요, A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요 말소 등기는 실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요, 요 등기의 말소에 이해관계에 있는 3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승낙을 안 해주면 실제로는 말소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물 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이죠. 따라서 A는요, C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원물 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가액배상에 의한 판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가 굳이 원물 반환을 구한다면, 그러니까 말소가 안 될 위험이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 반환을 구한다면 그거는 허용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말소 등기하라. A가요 C를 상대로 취소하고 말소 등기해라.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라. 그렇게 원물 반환으로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판결은 위험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말소 등기하라? 이 승낙이 없으면 실제로 말소가 안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로 이전 등기하라? 이 경우는 동의 없어도 이전은 되긴 되지만 이 저당권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저당권이 살아있는 상태로만 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액배상으로 가는 게 좋다 이겁니다. 실제로 원물 반환보다는 가액배상이 채권자에게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원물 반환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목적물이 이렇게 B에게로 돌아오면 407조에 의해서 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이라는 다른 채권자가 있다. 그러면 뭐 배당 요구 이런 방법으로 요 다른 채권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소 채권자에게 돌아올 몫이 상당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액배상이 인정이 되면은요, 우리 판례상 이 가액배상은 B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채권자가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걸 B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상계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A는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게 돼요. 민법 407조에서는 채권자 평등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순간 이 채권자는요 C로부터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굳이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 반환을 구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자, 3번 판례는 이제 2번 판례 연속 선상에 있는 건데요. 뭐 이런 겁니다. A가 B에 대한 이제 이렇게 1억 원의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B가 C하고 이제 어떤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C를 상대로 사행위 취소하고 말소 등기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계속 중에 D가 이제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네,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요 D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가액배상으로 바꿔 쓰면 좋은데 그냥 승소 판결이 이렇게 난 거예요. 원물 반환으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에 의하면요. 29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세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원상의 회복 청구권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원물 반환과 가액배상 중 어느 하나로 확정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소 판결이 원물 반환으로 났으니까 그걸로 그냥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물 반환으로 그대로 이제 판결이 확정이 돼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말소 판결은 났지만 여기가 이제 승낙을 안 해주니까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A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가액 배상하라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다 안 된다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일단 이렇게 원물 반환하라, 말소 등기하라라고 승소 판결이 받았다면 뭐 그 말소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가액 배상을 청구하거나 또 이전 등기를 청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승소 판결 받고 똑같은 소송을 또 제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소 판결하고 또 똑같은 소송 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모순 금지설이지만 승소 판결을 받고 또 똑같은 소송을 하면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너가 선택할 수 있었다 이거야. 그러면 사실심 종결할 당시에 잘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너가 원물 반환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승소 판결이 난 거고 그 이후에 이거를 뭐 가액 배상이든 아니면 원물 반환 중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이든 그 똑같은 소송이기 때문에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서 각하다라는 게 그 판례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어요. 집행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물 반환.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가액 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실상 원상 회복이 어렵다. 현재의 곤란하다. 그러니까 가액 배상이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4번 판례는 자, 4번 판례는 이제 이런 거죠. A가 이제 B에 대해서 이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B가 이제 어떤 부동산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동산을 이제 이렇게 C에게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이 이제 만약에 1억 원의 이제 부동산이다 이거요. 1억 원의 부동산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C에게로 이게 사이행위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A는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취소하고 말소해라, 원상회복해라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은 이제 원래 1억 원의 공동담보에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잖아요. 공동담보로서는 1억 원의 이제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취소하고 원상회복됐더니 똑같이 1억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이행위 전에 이미 갑이 5천만 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다면요. 실제 이 부동산은 5천만 원은 갑에게 우선 변제권이 파악된 상태였기 때문에요. 공동담보로서는 5천만 원만 이제 제공된 상태였죠. 이 부동산, 그러니까 B의 어떤 공동담보는 5천만 원이지 1억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갑은 이제 요 저당권에서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는 5천만 원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사이행위로 이렇게 C에게 넘어간 다음에 저당권이 만약에 말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말소. 자, 그 상태에서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해버리면요.
저당권이 말소가 됐기 때문에 1억 원의 공동담보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동담보가 5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사행이 이후에 이전됐다가 근저당권이 말소가 되고 원물 반환이 돼버리면 1억짜리가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평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동담보였던 거 그만큼만 원상 회복을 해오는 게 채권자 취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원물 반환을 하게 되면은 원래 공동담보보다 더 돌아오게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원물 반환에 의할 수 없고요. 가액배상에 의해야 됩니다. 원물 반환이 아니라 이는 C에게 5천만 원 상당의 공동담보에 또 5천만 원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가액배상에 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2번이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판시 3번은 뭔 얘기냐면은, 자, 만약에 이렇게 5천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C에게 사행위로 넘어간 이후에, E의 임차권이 이렇게, 임차권이 3천만 원짜리가 설정이 됐다. 그러면은, 가액배상으로 얼마를 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자, 채권자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구하는 거는 원래 B에게 있던 공동담보만큼을 돌려놓는다 이거야. 자, 만약에요. 요 B의 부동산이 요 갑에게 저당권이 5천만 원 설정돼 있었다면 공동담보로서 5천만 원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게 C에게로 이전된 이후에 저당권이 말소가 됐다면은 가액배상을 구하면 되는데 A는 C에게 가액배상으로 5천만 원을 구하면 되겠다. 이거 5천만 원을. 왜? 공동담보가 5천만 원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사행위 이후에 E가 임차권을 설정하면서 3천만 원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거는요. 사행위 이후에 사유지 않습니까? 사행위 당시의 공동담보에서는 이 부분을 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행위 당시엔 이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지할 게 아닙니다. 요 저당권, 사행위 당시에 우선 변제권이 이미 파악되어 있었던 그 저당권 부분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반환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판시 3번에 보면은요, 이 임차권이 이미 이렇게 설정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3천만 원의 임차권이 이렇게 설정돼 있었고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행위가 있었다면요, 사행위 당시에 이 3천만 원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2천만 원이 되겠죠. 공동담보는 2천만 원이었다는 거죠. 갑의 저당권이 5천만 원을 우선 변제권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의 임차권이 3천만 원의 우선 변제권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 부동산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공동담보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액배상을 할 때는 2천만 원 배상하라, 2천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행위 이후에 임차권이 생겼다? 이거는 사행위 이후에 생긴 것이고 사행위 당시의 공동담보로서는 이건 없었던 거니까요. 이건 빼면 안 되죠. 그래서 사행위 이후에 생긴 것인지 이전에 생긴 것인지를 구분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행위 당시에 공동담보였던 거 그것까지만 돌려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행위 당시에 우선 변제권이 이미 파악돼 있었던 그것만 공지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판례입니다. 자, 5번 판례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A가요, 이렇게 B에게 이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C가요, 이렇게 저당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원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자, B가 이거를 이제 D에게 사행위에 의해서 피담보채권을 5억 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 1억 원을 변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B와 D의 이 그 사회 행위는요,
5억 원 전부에 대해서 사행위가 아니고 그 중에 1억 원은 기존에 있던 저당권을 변제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4억 원 범위 내에서 사행위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윗줄춘 부분 중에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 중에 일부만이 사행위에 해당한다 이거야. 그런 경우는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채권 채구액을 감축하는 그러니까 채권 채구액이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4억 원으로 감축하는 그러한 이제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변경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해서 사회 행위를 그러니까 원상회복을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5번 판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사의가 취소가 되고 업물 반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407조에 의해서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게 가액 배상으로 되는 순간 취소 채권자가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연한 사정, 이게 업물 반환이 가능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취소 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연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이익과 불이익이 나뉘는 건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면은 가급적 원물 반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응?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원상회복의 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은 원물 반환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채권자 평등주의가 유지될 수 있잖아요. 원물 반환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가액 배상으로 가면서 취소 채권자가 어떤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조금 약간 공평에 반하는 우연한 결과에 의해서 횡재를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사실 제 한양대 석사학위 이제 논문이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주제로 해서 논문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사행위 그 채권자 취소 소송에서의 가액 배상에 관한 연구가 제 논문 주제인데요. 아무튼 지금 현실은 굉장히 좀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원물 반환이냐 가액 반환이냐에 따라서 너무 막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약간 불합리한 면이 좀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이제 A가 B에 대한 이게 채권, 피부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C에게 어떤 가등기를 줬어요. 가등기. 이게 이제 사회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C가 이걸 이제 전득 행위를 가등기 이제 이전을 이제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나중에 본등기까지 이렇게 하게 됐다. 자, 이 경우에 요 이제 수익자죠. 이게 수익자. 이게 이제 전득자입니다. 자, 그러면 A는 요 C를 상대로요. C를 상대로 요 뭐 매매약 뭐 이런 거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뭐 가등기 말소 이런 걸 구할 수 있는데 이게 가등기가 이렇게 이전이 되고 본등기까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요 C는 말소, 가등기 말소에 대한 피고 적격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A는 C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뭐랑 이제 비슷하냐면요. A가 이렇게 B에 대한 이렇게 저당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C에게 저당권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B가 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때 어떻게 말소를 구해야 되냐면 요 C를 상대로 양수인을 상대로 요 저당권의 말소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 입장은 이런 거예요. A, B 사이에 이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이렇게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당권 하나다 이거야, 하나다. 그래서 저당권에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요 부기 등기된 이전 등기는 그냥 종속된 거라 가지고 그냥 말소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할 필요는 없고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럼 누구를 상대로 구하느냐? 현재 권리자인 양수인인 C를 상대로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B가 A를 상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양수인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경우에도 C가 이렇게 가등기를 이렇게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D에게 이전을 하면은요, A는 이 가등기의 말소는 D를 상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D를 상대로 구해야지 C를 상대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 원물 반환은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A는요, 사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구하면 되겠다 이게 C에게요. 수익자에게 가액 배상을 구하면 되겠다. 근데 이게 피고 적격이 없다. D에게 이제 이전이 됐을 때 C에게 이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 C에게 채권자 취소까지 못 구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미 여기는 수익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취소를 구하고 가액 배상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 적격을 상실한다고 해가지고 채권자 취소까지 못 구할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가액 배상을 구하면 될 일이다 라는 게 그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이 7번 판례도 여러분 이제 주의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액 배상으로 이제 구할 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뭐를 빼주고 뭐를 빼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자, A가 이제 B에 대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B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행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미 갑이 이제 저당권을 뭐 피담보채권 1천만 원으로 가지고 설정한 상태였고 또 을도 저당권을 1천만 원으로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자, 사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C에게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갑의 저당권은 말소가 됐고요. 을의 저당권은 존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A가 C를 상대로 사행위를 취소하고 원물 반환을 구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원물 반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요 사행위 당시에요. 갑의 저당권 1,000만 원, 을의 저당권 1,0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는요. 공동담보가 아니었죠. 2천만 원 범위, 2천만 원을 제외한 범위에서만 공동담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갑의 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 원물 반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의 저당권, 이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요.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것까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가액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A가 C에게 사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할 때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부분은 빼줘야 되겠죠. 갑의 저당권 1천만 원 빼줘야 되겠죠. 을의 저당권 1천만 원도 빼줘야 되겠죠. 이미 사행위 당시에 을의 저당권이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공동담보가 아니었잖아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억 원의 가치, 1억 원이다 라고 하면 8천만 원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을 보면은요.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행의 취소 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이 저당권 이것뿐만 아니라 말소되지 않았던 존속된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도 공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판례입니다. 자, 똑같은 취지의 판례들이에요. 가액 배상을 이제 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자, A가 B에 대해서 이렇게 1억 원의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고 B가 이제 C에게 이제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요 부동산을 이제 처분했는데 이게 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요 D가 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을 5천만 원을 이렇게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E가 이렇게 임차권이 있는데 3천만 원의 임차권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액배상으로 가야 된다. 이게 뭐 저당권이 사행 이후에 말소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게 가액배상을 A는 얼마를 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동담보였던 것만큼만 돌려놔야 되거든요. 공동담보가 아니었던 것까지 돌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1억이면 요 뒤에 저당권 5천만 원 당연히 빼줘야겠죠. 공동담보가 아니었으니까요. 이에 임차권 3천만 원은요. 만약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도 빼줘야 됩니다. 근데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다 이거야. 만약에 대항력, 그러니까 전입신고 같은 걸 안 했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에게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공동담보에서 빼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선 변제권을 이가 파악하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걸 빼주면 안 된다. 그럼 가액배상을 5천만 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2천만 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9번입니다. 그러니까 임차권의 경우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최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그걸 봐서 있다면 그 부분은 공제를 해줘야 돼요. 공동담보가 아니었으니까 그 부분은 공제하고 가액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공제하지 않고 가액배상을 명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10번 판례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이런 경우입니다. A가 자, B에 대해서 이제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5천만 원의 담보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다 이거야. 자, B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Y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C에게 처분을 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요 Y 부동산에 대한 처분 행위가 A에 대해서 사행위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A의 피담보 채권이 뭐 1,000만 원이다. 이게 1,000만 원. 그래가지고 요 저당권으로 충분히 그 우선 변제권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행위가 안 됩니다. A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A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1억 원이다 이거야. 1억 원이다. 라고 하면 요 저당권으로 부족하죠. 그 범위에서 사행위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행위가 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1억 원을 보니까 사행위 당시까지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이자가 이제 2천만 원이 이제 발생한 그런 상태다라고 하면은요. 원금이 만약에 8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 요 5천만 원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변제 충당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이자 2천만 원. 이거는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원금에. 그러니까 나머지 원금 5천만 원은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5천만 원과 사행위 이후의 지연 손해금 그 범위에서 사행위 취소가 인정된다 이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의 저당권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A의 채권 중에 요 5천만 원에서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 부분은 사행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은 이자가 2천, 원금이 8천이라고 하면
우선 변제, 그러니까 변제 충당 법리에 따라서 여기 2천만 원 먼저, 그 다음에 나머지 원금 3천만 원, 그 부분이 우선 변제권이 확보가 된 거고, 확보가 안 된 원금 5천만 원,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연 손해금 범위에서 사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게 10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사행위 당시 채권 최고액 및 담보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 원리금 및 채무 원리금 및 그 원분 부분에 대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상당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제 충당의 법리에 의해 가지고 일단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는 걸 빼버려요. 그러면 이제 남는 금액이 있잖아요. 요 남는 금액 및 그거에 대한 사실심 변론 종결까지 지연 손해금 범위에서 사행위가 인정된다라는 게 10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판례입니다. 자, 11번 판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자,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자, B가요, 다른 D라는 요 채권자에게 1억 원의 그 채권이 채무가 있는데, D는 X 부동산과 Y 부동산이 각각 1억 원 그 가치가 있는 요 부동산에 저당권을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만약에 B가요, 이 중에 C에게 X 부동산에 대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이게 A에게 사행위가 되느냐의 문제는 뭐냐면요. X 부동산이 공동담보로서 가치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자, X 부동산이 이미 D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D의 피담보 채권액만큼은 우선 변제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따라서 그걸 빼고 나니까 깡통이다. 아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거다. 공동담보로서. 그러면 B가 X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행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동담보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A에 대해서 X 부동산의 처분 행위가 사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D가 1억 원에 대해서요, 이렇게 X, Y 부동산에 대해서 공동 저당권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이 X, Y가 부동산이 책임지는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씩이 X 부동산이 책임질 거고 Y 부동산이 책임질 거예요. D의 공동저당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요 X 부동산은요, 요 5천만 원 범위에서는 이미 D에게 우선 면제권이 확보된 상태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공동담보가 담보로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B가 C에게 처분을 했다, 사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밑줄친 부분이에요. 수개의 부동산 중에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그 피담보 채권액,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액을 뺀 나머지가 공동담보인데요. 이때는 그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안분한 금액, 그러니까 요 X 부동산의 가액이 2분의 1씩이니까 요 피담보 채권액을 그렇게 안분하면 5천만 원, 5천만 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X 부동산은 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요 D에게 우선 변제권이 파악된 상태라는 거죠. Y 부동산에 대해서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파악된 상태. 그러니까 나머지 X 부동산 5천, Y 부동산 5천만 원 범위에서만 공동담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X 부동산을 B가 C에게 처분했다면 이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행위가 성립된다라는 게 11번 판례입니다. 자, 12번 판례는요, 똑같은 사안인데요. A가 B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X 부동산, 그 다음에 Y 부동산의 저당권을,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만약에 요 Y 부동산은 물상보증인이 제공, 이 소유,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담보로서 이제 의미가 있느냐를 이제 파악할 때요. 요 X 부동산이 요 D에게 이제 우선 변제권이 파악된 게 얼마냐 이게. 그러니까 D의 피담보 채권액 그만큼은 빼줘야 되잖아요. 공동담보를 계산할 때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Y 부동산하고 그냥 안분한 5천만 원씩 공동담보가 아니고 결국은 X 부동산이 다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Y 부동산은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Y 부동산에 만약에 그 경매가 되거나 했다면은 이는요 X 부동산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요 D의 1억 원 채권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요 X 부동산 채무자 비소유인 X 부동산이 책임을 지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X 부동산에서 D의 이 저당권이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는 우선 변제권 1억 원 전부라는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1억 원 피담보 채권 전부를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공동담보로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건 영원이라는 거죠. 공동담보는요. 따라서 X 부동산을 처분했다. 이거는 공동담보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렇게 공동 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게 공동 담보로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건 피담보 채권을 빼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목적물 가액에 비례한 만큼을 피담보 채권으로 빼주는데 이렇게 물상 보증인이 제공한 게 있을 때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결국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피담보 채권을 다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X 부동산은 공동담보로서는 영원이죠, 영원. 따라서 법률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사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12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판례입니다. 자, 13번 판례 정도로 가면 이제는 너무 어려워지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호사 시험에 이제 민사 기록형으로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것까지 출제되는 거는 조금 너무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것도 이제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판례로 이제 소개는 해놨습니다. 자, 이제 이 판례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A가 이제 B에 대한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이거를 이제 C에게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A는 C를 상대로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말소등기하라, 저당권 말소등기하라. 그렇게 해서 B에게 이제 저당권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경매가 진행이 돼 가지고요. 이미 배당이 끝났다든가 그래서 더 이상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 회복은요. 원물 반환의 방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라 이 방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물 반환,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야? 원물 반환을 못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요. 이런 겁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근데 요 C가 저당권자로서 이미 배당을 받았다. 우선 변제를 받았다. 그러면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당이 종료됐다면 배당금, 너가 우선 변제 받은 배당금을 가액배상으로 나에게 반환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직 요 배당금이 C에게 지급되기 전에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는데요. 그걸 지급하지 말라는 지급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거예요. 지급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다. 그러니까 요 C가요, 이제 요 법원에 대해서 이제 이제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있잖아요. 청구권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지급을 하지 마라라는 가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면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어떻게 되냐면 요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요 B에게 양도해라 이거야. B에게 다시 양도해라. 너가 사회행위에서 저당권을 취득한 거니까 그 채권만큼을 B에게 양도하라. 라는 방식으로 이제 사회행위를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저당권이 사행위로 설정이 됐고, C에게 이렇게 배당이 되는 것으로 됐는데, 배당표가 짜여졌는데, 배당 기일에서 이의를 했다면요. 이 경우에는 배당 이의 소송을 같이 제기하면 됩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 취소하라는 소송과 배당 이의 소송을요, 병합해서 제기해도 되고요. 어쨌든 요 C에게 배당된 거 이거를 A에게 배당해달라 라는 식으로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해라. 근데 오물 반환이 안 되는 경우다. 이미 받았다면 그냥 가액 배상하면 되고요. 배당금 지급 청구권이 가처분돼 있다. 그러면 그 배당금 그 청구권에 대해서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양도해라 채무자에게. 그 다음에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면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해서 C에게 배당된 걸 A에게 배당해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시 2번에 있는 내용은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자,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어떤 부동산에 이제 갑은행이 이제 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았습니다. 우선 배당이 이제 됐어요. 근데 이게 사회행위다라고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A, B, C 이제 가압류 이제 채권자가 있었는데요. 가압류 채권자가 있었는데 배당 못 받은 거예요. 저당권자로서 갑이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을 이제 못 받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B와 C가 갑을 상대로요.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B, C가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요, 요 A도 이제 저당권이 만약에 취소가 된 상태라면은요, 이거는 B, C만 받을 건 아니고 A, B, C도 A, B, C가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A, B, C가 안분을 했어야 됩니다. 갑이 받을 그 배당금만큼은 A, B, C가 안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B, C만 이렇게 배당을 받았다 이거야. 그래서 A가 B와 C 상의 C를 상대로 부당이득, 자기가 안분 받았어야 할 그 금액은 부당이득이다 너희가 그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가능하다라는 게 이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권이 사회행위로 해서 이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배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다른 요 A라는 채권자가 나도 안분 받았으면 받았을 그 부분만큼은 B, 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 C가 배당받은 게 추가로 배당받은 게 채권자 취소 소송에 의해서 배당받은 거라 하더라도 A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판시 2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판례이니까요. 참고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14번도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자, 이제 어떤 경매 절차에서 갑은행이 저당권자로서 우선 배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A라는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배당액을 정정했어요.
그러니까 갑은행에 배당받은 것 중에 요 A 채권자에게 이제 배당하라는 식의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갑은행이 받은 게 만약에 1억 원 배당을 우선 변제받았는데 A 채권자가 부족한 게 이제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5천만 원만 A에게 이제 승소 판결이 됐고 5천만 원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갑은행에게 처음 배당됐던 1억 원 중에 5천만 원은 A에게 갖다 하더라도 5천만 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5천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갑은행에 그냥 주느냐? 그렇지 않고 추가 배당을 해야지 된다 이게. 다른 채권자들의 우선순위에 맞게 추가 배당을 하면 된다라는 게 14번 판례입니다. 집행에서 이제 추가 배당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 배당은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하는 게 제일 대표적이냐면, 가압류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동산에, 가압류권자가 이제 만약에 청구 금액 1억 원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때요, 이 A의 채권을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공탁을 해 놓습니다. A에게요. 그러면 A는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만약 1억 이상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공탁되어 있는 그 금액을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A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만약에 5천만 원만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면 1억 원을 기준으로 공탁을 해놨었잖아요. 근데 A의 채권이 5천만 원으로 밝혀졌으니까 공탁된 거를 다 주지 않습니다. A의 그 채권액이 5천만 원인 걸 기준으로 다시 이제 A에게 지급할 걸 정해요. 그러니까 공탁되어 있는 것 중에 만약에 반 정도만 A에게 지급하면 나머지 반은 추가 배당을 하는 거예요. 추가 배당을. 예.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권자가 있다. 그러면 일단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은 쭉 해줘요. 해주고 근데 공탁을 하는 겁니다. 가압류권자는요. 그러면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된 거 이상으로 승소 판결을 받잖아요. 그럼 다 줘요. 근데 청구 금액보다 낮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일부만 공탁금에서 이제 공탁된 거 중에서 주고 나머지는 추가 배당을 한다. 이게 사행에 있어서도요. 저당권이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취소된 저당권은 추가 배당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게 14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판례는요. 자, 이런 판례입니다. A가요, 이렇게 B에 대한 이제 채권자인데, B가요, C에게 어떤 부동산을, 이혼을 하면서 어떤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C에게 이제 이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이미 갑과 을의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요 B가 C에게 재산 분할을 한 게 이게 사회행위다라고 인정이 돼서요. 이제 A가 C에게 이제 가액 배상을 이제 가액 배상을 받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부동산이 한 57억 정도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었어요. 근데 갑의 부동산이 뭐 저당권이 36억, 을의 저당권이 한 10억 이런 정도의 이제 피담보 채권액이 있었는데 57억에서 요 금액을 뺀 것이 공동담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담보만큼 이제 가액배상을 구하면 될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을의 저당권이 사행이다. 을의 저당권이 사행이다라고 해서 이게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 10억만큼은 공동담보가 아니니까 안 빼야 되는 것 아니냐. 57억에서 요 36억만 빼고 가액배상을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니다. 이 경우에 이것도 빼줘야 된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사행의 이제 어떤 상대적 효력 때문에 비록 을에 대해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C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빼주어야 한다는 게
15번 판례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16번 판례를 보면은요, 가액배상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A가 B에 대한 뭐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이제 이 부동산을 이제 이렇게 처분했다, 이거야. 만약에 뭐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가액배상이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그, 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피담보 채권액이 얼마냐. 그거를 이제 봐요. 피담보 채권액. 사실상 변론 종결일까지의 지연 손해금까지가 피담보 채권액입니다. 그 다음에 B의 공동담보. 이게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던 걸 빼줘야 돼요. 이 경우는 그게 없으면 2억 원, 이게 공동담보입니다. 그 다음에 C가 얻었던 이익, 이게 만약 저당권자면 피담보 채권액이 이제 그 C가 얻은 이익이 됩니다. 그 세 가지를 다 비교해서 가장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인정해 주면 돼요. 피담보 채권액, 공동담보, 수익자가 얻은 이익. 이게 이제 저당권이 아닌 경우에는 공동담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피담보 채권액이 적으니까요. 1억 원 범위 내에서만 이제 사행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행위 가액배상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가액배상의 경우에는요. A가 이 가액을 이렇게 돌려받지 않습니까? 돌려받았을 때 다른 채권자들에게 분배, 배분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A는요. 자기의 피담보 채권액만 딱 받으면 됩니다. 그죠? 딱 받으면 되고 이거는 B에게 돌려줄 거니까 자기의 채권과 상계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행위 취소도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의 공동담보 가액 중에 적은 범위 내에서 1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라고 하면 1억 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1억 원의 가액 배상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시 1번에 보면은 자신의 채권액 그 범위 내에서 만약에 가액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만 취소와 반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더 받아봐야 다른 채권자에게 분배, 안분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이 채권에게 맞춰서 취소하고 반환을 하면 될 것이다. 구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2번에 보면은요. 자, 가액배상 아까 전 시간에 강의했던 것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A가 B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B가 어떤 요 부동산에 대해서 요 C에게 사행을 했고 D에게 이렇게 사행을 했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서 가액 배상할 수 있는 범위가 1억 원이고 요 D에게 가액 배상할 수 있는 범위가 또 1억 원이다 이거야. 공동담보 가액 이런 걸 고려했을 때 1억 원씩이다. 그러면 A는요 C를 상대로 1억 원의 반환을 가액 배상으로 구할 수 있고 D를 상대로 1억 원의 가액 배상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친 금액이 피보전 채권액보다 더 많다 하더라도 문제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D에게 다 가액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A가 2억 원을 어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A는 1억 원만 받을 수 있고요. 1억 원을 집행했음에도 또 하려고 하면 C는 청구 이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거대로 이제 여러 채권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들이 사행이 이제 다 별개로 이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안분하지 않고 각각 승소 판결 내린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행위가 이렇게 여러 개인 경우에도 각각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다 각각 하면 되는 것이지 요거 뭐 안분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친 금액이 피보전 채권액보다 크다 하더라도 그거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